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다른 분들의 사연을 즐겨 듣고 있었는데요. 이 채널을 알게 된 건 다름 아닌 여동생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너무 시시하고 보잘것없어서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 왔던 저였는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최근 우울증을 진단받았거든요. 나이가 차고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겪고 있는 시댁과의 고부 갈등에도 깊게 공감하게 됐고, 결혼이 대체 뭐라고 제 인생을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나 눈물 짓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아프기만 했는데요. 불면증과 우울감이 심해서 휴직을 내고 쉬고 있던 저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일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온다고요. 정작 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하루에 한두 시간 여동생과 가만히 집에 앉아서 집안의 소일거리를 하다 보니 정말 공감이 되는 사연도 많았고, 내 이야기인 듯 속상한 사연도 많았어요. 마음이 많이 건강해지고 나아진 지금은 이 채널에서 사연을 보내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저도 용기를 내어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졸 남자와 대졸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사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나요? 저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부담을 덜고자 대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실업계를 나와서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직장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될 수는 없었어요. 이 직장, 저 직장 계약이 끝나거나 상사가 다른 곳에 전근을 가게 되면 저도 같이 정리가 되거나 불합리한 경우를 겪지 않았다고 볼 순 없네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렵다는데 고마운 상사분들의 도움으로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왔어요. 계약직이지만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 나름대로 돈도 모이고 실력도 쌓이면서 단순 격리 업무라도 일 잘하고 센스 있다고 자부하며 지냈지만 무시받는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 야, 그래도 너 정도의 그런 회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녀야지. 이런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생각 같아요. 무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건 스스로가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가야 할 벽이 높지만 무시받는다는 잡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할 틈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능력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제 밥벌이를 하며 지내다 보니 20대를 지나고 어느덧 30대 초반이 됐습니다. 일을 하는 게 너무 좋고 인정받는 게 좋아서 연애는 정말 생각해보지도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소개팅도 종종 들어오고 스쳐가는 인연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회식 자리나 사적인 모임에서도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괜찮은 남자 하나 못 꼬셨어요? 얼마나 눈이 높아서 그래? 다들 말은 제대로 하지 않지만 저 같은 학벌에 더 잘난 남자를 만나려나 보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는 학력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관심사가 공통되고 대화만 잘 통하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상관 안 하고 있는데 주변 친척분들이나 지인들은 대학 필요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직업군인 소개시켜 줄 테니 시집이나 가라고 하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며 주마다 소개팅을 다니던 저의 생각을 완전 뒤바꾸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비 남편은 옆 부서의 과장이었어요. 평소에는 정말 엘리베이터에서만 마주칠 만큼 먼 사이기도 했고, 한 1년간은 관심이 없었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고 저도 별 마음도 없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야근하면서 같은 식당에서 마주치고 다른 팀원들이랑 몇 번 밥을 먹게 된 후부터는 이성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야근이야 항상 예전부터 해온 거라 힘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다른 부서원들이 다 퇴근하고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요? 하면서 같이 저녁 먹고 퇴근한 적도 있었고요.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 과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학벌도 좋고 우선 저는 계약직이니까요. 그렇게 서로 대면대면 지내다가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생기게 됐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부쩍 자주 부딪히곤 했습니다. 과장님, 왜 이제 주세요? 저 또 야근해야 되잖아요. 아, 미안. 제가 이렇게 좀 느려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내일 커피 사드릴게요. 부서 관련 서류를 항상 늦게 전달해주는 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책상 위에 따뜻한 레몬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같은 부서도 아닌데 언제 그걸 알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기라도 한 건지 다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치고 고된 회사 생활의 서름이 한순간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샌가 정산할 때가 오면 괜히 기웃거리게 되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옷차림도 바뀌게 되더군요. 어디서나 당당했던 제가 짝사랑을 시작하게 된 건지 여자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편하다고들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자 세상이 바뀌어 보였어요. 예비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했었네요. 그래서인지 부쩍 예뻐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어디서나 당당하고 매너 있는 모습에 제 예비 남편을 좋아하는 여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질간질한 감정이 좋아서 고백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야, 김 과장님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옆 부서 서 과장님이랑 같은 학교 나왔잖아요. 그 명문대 출신끼리 잘 어울리는 거지 뭐. 야, 그래도 선남선녀다.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안 그래도 자존감이 떨어졌던 저에게 학벌 좋고 예쁘고 착하기만 했던 옆부서 서 과장과의 연애 소식으로 저의 짝사랑이 한순간에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다시 일이 바빠지면서 끝나버린 짝사랑의 감정을 잊은 채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정시에 일이 끝나지 않아서 오늘도 야근이겠구나 한숨 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저 오늘은 안 늦었죠? 네, 거기에 두고 가세요. 저 칭찬받고 싶어서 일찍 가져온 건데 제가 그렇게 싫어요? 그냥 두고 가세요. 저 바빠요. 오늘 누가 괴롭혔어요? 말해봐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저 커피 못 마셔요. 아시잖아요. 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맨날 고민했는데 커피 대신 뭘 좋아할까 하면서요.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여자친구도 있다는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한 척인지, 그리고 사람들 다 있는 데에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주변에서 여직원들이 쑥덕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게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혼자 회사 밖에 나가서 쏟아지는 눈물을 참았어요. 평소에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티를 냈던가. 감춘다고 감췄는데 말이죠. 한참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저는 저답지 않게 메신저로 말했어요. 과장님,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만만해해요? 제가 과장님 좋아하는 거 알고 그러시는 거죠? 네? 저 좋아해요? 과장님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옆부서 서 과장님이랑 사귄다는 거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서 과장은 제 친구인데? 그리고 제 친구 여자친구예요. 회사에서 소문이 또 그렇게 났구나.
네? 그럼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일도 잘하고 손도 빠르면서 맨날 저한테 늦었다고 구박하길래 장난치고 싶었어요. 아, 과장님, 그럼 저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저녁 먹을래요? 그렇게 서로 간의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 어느덧 큰 감정으로 발전해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됐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진 관심이 없었는데 지내다 보니 더 호감이 느껴지는 경우는 또 오래간만이라 마음이 제 맘 같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의 성격은 매우 둥글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본인이 혼자 참고 삭히고 양보하는 편이었습니다. 또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고 여동생과도 사이가 매우 좋으며 무엇보다도 표현에 인색하지 않으며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하고 마음씨가 따뜻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사내 연애는 서로에게 그리 달갑지 않기에 비밀로 하고 잘 만나왔는데요. 문제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생기게 됐어요. 저도 부모님께 예비 남편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회사에서 만나 서로 이해할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저를 주눅들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면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냐면서요. 내심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부모님의 격려에 저도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예비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심하게 반대를 사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남편도 나름 열심히 한 달 동안 설득도 해보고 싸우고 있었으나 반대가 사그라들지는 않더라고요. 대체 오빠네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가는데 그렇게 굳고 반대하셔? 계속 반대하지만 잘 얘기 중이야. 내가 잘 해볼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이 다음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어요. 계속 허락을 안 하신다. 오늘도 부모님과 이야기하며 싸웠다는 이야기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이야기 하나하나 다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차일피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저와의 만남을 피하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 흔들리는 거 아니야? 계속 허락 안 하신다고 다른 대응 방법을 생각해서 소신대로 나갈 수 있잖아. 나는 그 확신이 중요한데 왜 이러는 거야? 참다 처음으로 화를 내본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상처받을까 걱정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결혼을 조르고 독촉하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크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예비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저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한밤중이 되어서야 다시 통화했습니다. 스트레스로 갑자기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갔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놀라서 병원에 쫓아왔는데 자식이 병원에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조금 흔들려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 많이 궁금했을 텐데 미안해. 나는 매번 이렇게 부모님이랑 싸웠어. 허락 안 하는 이유 등등 너에게 이야기하는 게 괜히 미안했고 큰 변화가 없어서 딱히 뭐라고 해줄 이야기가 없었어. 그랬구나. 몸은 어때? 미안해.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성적이기보다 나도 감정적으로 고생한다고 힘내라고 다독여줬으면 좋겠어. 말도 안 하는데 노력하고 애쓰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반대한다고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독여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모든 걸 다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위로를 바랬었어. 제 입장에서는 저를 반대하는 이유가 누가 봐도 너무 확실해서 속이 상했는데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라기보다 각자의 상황이 있었는데 서로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내 연애가 뭔지 그렇게 다투고 끝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매일 얼굴 마주치고 지내다 보니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하지만 저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것도 다 소문이고 흘러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몇 개월을 지내다가 그날도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예비 남편이더라고요. 뭐야, 비키세요. 잠깐만 이야기하자. 잠깐만. 퇴근하려는 저를 돌아세우고서 그제서야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서로 유심히 보지 않아서인지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고민하던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나 이제 집에서 나왔어. 최근에 이사도 했고 너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 부모님 반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 다시 만나보자. 너무 다른 환경, 우리의 관계는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큰 덩치로 울먹이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보름 정도 고민한 끝에 저는 예비 남편과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그냥 마음이 아파서 잠깐 친구네 집에서 지내겠다고서요. 처음에는 그토록 바랬던 결혼 생활을 하는 것만 같아서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순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관계도 돈독해졌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 한 방을 쓰게 되고 피임을 하긴 했지만 서로 내심 아이가 생겨서라도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네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것 같지만 주변에서 다들 아이는 혼수로도 가져간다고도 하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동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베개를 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연애 때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 알게 되더라고요. 예비 시아버님은 한의대를 나오셔서 병원 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접으시고 다시 한번 더 차리셨는데 또 잘 안 되셔서 접으시고 집에 계시는 상태라 집에 빚이 좀 있대요. 예비 시어머니는 고졸이셨는데 아버님 지원으로 방통대 다니시면서 학사 따시고 현재 집 근처 대학에서 대학원 다니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졸인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엄마가 못 배워서 그래. 너가 참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같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 있죠? 평상시에 학식이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그러지 않아서 그런가 속으로는 나도 엄청 무시하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학벌주의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서 그 상황에서는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못 배웠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요즘 시대에 학력이 뭐가 중요한데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렇다고 못 배웠다는 소리는 조금 듣기 그렇네. 아, 알겠어. 미안. 저희 둘 사이에 꼭 해결해야 하는 결혼이라는 문제가 자꾸 저 자신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저도 자격지심을 느끼게 됐나 봐요. 별것 아닌 다툼이었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였지만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점점 예비 남편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서로 기분을 풀려고 술 한 잔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 우리 임신해보는 건 어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결혼도 힘든 사람인데. 그래서 하는 소리야. 양가 어르신들 임신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놀라실 거지만 그래도 좋아하실 거고. 왜 너답지 않게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당장 나는 직장은 어떻게 해? 알잖아. 나 계약직인데 겨우겨우 연장해 가며 다니는 거. 너한테는 직장이 중요해? 그럼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내 직장인데. 그럼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자. 너는 나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애를 가지고 싶은 거야?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나도 많이 힘들어.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거 양가 부모님 도움 조금씩 받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잖아. 왜 나는 죄인인 것 같냐고. 술 많이 취했어. 들어가서 자자. 갑자기 몰아붙이는 예비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결혼까지는 생각했어도 아이를 가질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만 있었거든요. 당장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치여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책임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자기가 나 책임지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내심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날 제 마음이 흔들려서인지 얼마 후 저희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도 힘든 연애와 결혼, 정말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하나 보다 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당연히 기뻐했고요. 저도 부모님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왔어. 얘는 말이라도 하고 오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친구 집에서 지내는 건 좀 어때? 어떤 친구인지 말을 안 해주니 고맙다고 말도 못하고. 아, 응, 나 잘 지내, 엄마. 근데 집에 누구 왔어? 너 아빠 봐라. 너 동생 오래간만에 집에 왔다고 신이 났다 글쎄. 집에 가보니 지방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제 동생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일이 바쁘다고 명절 때만 봤는데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어 그날 저희 자매는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닌 좀 어때? 마음이 좀 나아졌어? 응, 같이 있는 친구가 잘 해줘서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넌 갑자기 왜 올라온 거야? 언니, 있지. 사실은 얘는 갑자기 이렇게 뜸을 들여. 언니, 나 아기 가졌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남자친구 있었어? 응, 오래 만났어. 4년 정도. 같이 일하는 병원에서. 야, 그럼 언니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리고 갑자기 아기가 생겼다고? 그냥 나도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 남자친구가 워낙 즉흥적이어서 자주 놀러 가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언니.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막상 언니 얼굴 보니까 언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나 어떻게 하지? 정말 기막힌 노릇이죠. 한 집에서 자매가 둘씩이나 혼전 임신이라니. 평소 이해심 많은 저희 부모님이지만 이 사실을 밝히게 된다면 그 충격은 어떻게 감당하실지. 하지만 동생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더 똑바로 생각해. 뭘 어떻게 해. 당장 인사시켜야지. 결혼해야지. 언니는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아직 무서워. 에휴, 정말 우리는 왜 그러니? 있잖아, 나도 아기 생긴 것 같아. 뭐? 누구랑? 언니 요새 누구 만나? 나 결혼하려고 했던 오빠 있잖아.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사실 같이 살고 있었어. 아니, 그런데 그 집에서 언니 그렇게 반대한다면서.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저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시더니 담배를 태우러 나가시고 엄마는 처음에는 놀라서 우시더니 이내 진정하시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반대했던 집에 들어갈 생각이냐? 아이는 본인이 키워줘도 되니 너는 너가 하는 일을 계속해라. 혹시라도 일을 그만두라고 하거든 주저없이 나와도 된다. 왜 진작 털어놓지 않았는지 엄마의 강인한 모습에 마음이 위안이 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유례 없이 자매가 동시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비 남편에게는 모든 걸 이야기했고요.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미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 이번에는 자기를 꼭 믿어달라고 본인 부모님을 잘 설득해 볼 테니 꼭 결혼해서 아이와 함께 잘 살아달라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예비 남편은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어요. 만남 당일 저희 아빠는 직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늦게 오시게 됐고 어쨌든 정해진 시간도 있으니 식사부터 하자고 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시고 한식집에 갔는데 시어머님이 초면에 사돈될 저희 부모님께 대뜸 학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셨거든요. 엄마도 좀 기분이 상하셨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댁께서는 학벌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받아쳤어요. 저는 최근에 박사를 땄어요. 신랑이 의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러더니 듣고 있던 예비 시아버지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예비 시어머니 얘기 끊으시고 죄송하다면서 사과하셨어요. 그리고선 예비 시어머니가 민망하셨는지 준비된 약주를 벌컥벌컥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막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절반도 먹지 않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엄마에게 쏘아붙이더군요. 식사 다 하셨죠? 이 자리에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니 사실 상견례라 여기지 말고 오라는 얘기 전에 듣고 왔어요. 네, 그러시겠죠. 부모도 허락 안 한 결혼, 자기들끼리 애를 가졌다고 와선 부모 말이 통합니까, 얘네들이? 저도 굳이 이런 자리가 필요하나 했지만 서로 무슨 이야기든 대책을 세우러 왔어요. 아니, 사실 우리 집안은 너무 청천벽력이에요. 모두가 눈앞이 깜깜하다고요. 돈 들여 자식 키워놨더니 이런 대형 사고를 쳤는데 이렇다 할 계획도 없고 어쩌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말을 들어보고 싶어 나왔는데요. 상황이 악화된다 싶으니까 예비 남편이 끼어들어서 진땀을 꽤나 흘렸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는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니? 열심히 살겠다는 게 무슨 계획이야? 예비 시어머니가 말 그대로 깽판을 치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악화됐고 저희 엄마는 마치 죄인인 것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 의사의 교육자 집안인데 사돈 쪽이 학력이 딸리고 부족하죠. 듣자 하니 여동생도 혼전 임신이라면서요? 아주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요. 비록 저희 아빠가 고졸이고 불의의 사고로 몸이 불편하시지만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 빠진 적 없이 성실히 일하셨고 저희한테도 항상 이상적인 어른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셨고 남들한테 학벌 가지고 지적할 땐 못 느꼈는데 그 대상이 저희 부모님이니까 진짜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치면 그 잘난 댁들께서 집안채 해주시지 말이에요. 예전엔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라 공부를 못해서 고졸인 게 아니었지 않느냐 예비 시아버지가 둘러서 말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네요. 저희 엄마는 속상하신지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화장실로 가시고요. 그때 늦게 오신다던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사돈. 얼어붙은 분위기에 누구라도 도착해서 분위기를 깨니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은 누그러들더군요. 네, 저희끼리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식사 거의 마쳤는데요. 저도 밥 먹자고 이 자리에 온 거는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엄마도 자리에 없고 분위기를 읽으신 아버지가 화제 전환을 하려고 하셨어요. 사돈 어른, 우리 이러지 말고 이미 이렇게 애들 결정된 거 서로 이야기나 해봅시다. 제가 인생 살면서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하면서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하게 길러서 딸들 고생시킨 제가 죄인이죠. 그렇지만 사돈 어른도 저희 나이 되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세상 풍파도 겪다가 주변에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단단하게 사라지는 거라는 거. 그야 그렇죠. 우리 애들이 다 컸다고 어른이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일도 생기고 그게 또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어쨌든 세 식구가 서로 생긴 건데 사돈 어른께서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지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애초에 안 맞잖아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건데 부모와 상의도 없이 애 가지고 온 게 말이나 되나요? 저도 살다 보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기 1시간 가면 그 마을 아시죠? 예전에 제가 그곳 출신이고 거기서 택시 운전을 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완전히 건강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는 아버지를 말릴 새도 없이 아버지는 한풀이를 하듯 말을 쏟아내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제 첫째 딸이 말을 떼던 때여서 밤낮 가리지 않고 운전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인적이 드문 곳이었거든요. 사고 처리를 도와드리고 그때 피투성이의 여자분이랑 아이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지 뭐예요. 그런데 세상이 참 기가 막힌 게요. 사고 처리 도와줬으니 과실조사 받으라 하더군요. 아니 그렇게 순식간에 저는 사고 가해자가 됐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평생 벌어먹던 택시도 처분하고 그냥 막노동으로 제 처자식 먹여 살렸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는 떳떳하게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사돈어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처음에 심드렁하던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잠시만요. 그 마을이라고 하셨죠? 그거 혹시 85년쯤 아니었나요? 예, 그 일대 사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저예요. 그때 구해주셨던 아이랑 애 엄마가 저예요. 나중에 저희 치료받고서야 소식 들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때 사돈어른 아니었다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엉엉 우시는 거 있죠.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와 저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화도 나고요. 모르고 지냈으니까 지금에서라도 저렇게 무릎 꿇고 오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예비 남편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지 어안이 벙벙하고 울며 통곡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겨우 달래고 저와 엄마는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행패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기막힌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놀라운데 자신이 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자신의 약한 마음을 비치고 자격지심을 표현하는 대상이 더구나 본인의 딸과 가족이었다는 게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실망스러우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잠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게 이렇게 쉬운 일이 하나 없는 건지요. 집에 오는 길에서 예비 신랑과 저는 아무 말이 없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는 꼭 굳이 그 자리에서 그랬어야 했을까? 좀 참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줄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데 뒤늦게 후회하면 뭘 하나요? 그런데 예비 남편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그래도 틀린 말은 없지 않냐? 저희 부모님 학력이 많이 딸린다는 건 맞지 않냐면서요. 시장 리어카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우리 아버지가 멋있다, 존경한다, 알랑방기는 다 끼더니 마음속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쯤 되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 아닌가? 이제 와서 드러난 이런 깊은 얘기는 예전에는 알 턱이 없었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가는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착하고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이니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가도 집안을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막상 자기의 부모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는 걸 보니 본인도 자존심이 상했나 보죠.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떨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과 경황이 이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요.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때부터 새로운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본가에 돌아와 있는 저에게 계속 연락에 문자에 심지어는 그날 상견례 이후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아지셨는데 이게 무슨 생명의 은인이냐면서 자기 어머니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서 저에게 책임이 있으니 당장 나오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약해지면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지 예비 남편의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고요. 도저히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휴직계를 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마주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렇게 저와 예비 남편의 이야기가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나 봐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소문이 커져가니까 예비 남편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의 결혼으로 그 소문을 잠재우려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대한 사랑과는 별개로요. 그렇게 감정이 식은 채 몇 개월을 휴가 처리하다 보니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했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행복보다는 괴로움이 더 컸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더 기가 막힌 건 퇴사 후 여직원과의 모임에서 회사에서 예비 남편이 해외 출장 위해서 비자를 얻는데 학력 위조로 밝혀져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연애 기간 내내 고등학교는 현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특목고를 다니다 현지 고등학교로 유학 오게 된 거라 얘기하고 나중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작성 중 어쩔 수 없이 사실 해군 특기생으로 대학을 진학 후에 학업에 소홀한 나머지 졸업을 못해서 어머니가 졸업장을 돈으로 사주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화했어요. 너 왜 이제서야 전화를 해? 나 할 말 있어. 그래, 우리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 명문대를 나와야만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삶에서 사회생활로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대졸자가 아닌 건 전혀 상관없어. 있잖아, 그건 하지만 이렇게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하고 평생 속이고 싶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야. 너가 했던 모든 거짓말 속죄하면서 살고 너희 어머니도 꼭 그렇게 살길 바래. 그렇게 저희는 우선 헤어졌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이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서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저렇게 다른 만큼 앞으로 삶의 목표나 삶의 과정들도 엄청나게 다르겠다 싶어요. 그건 누군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파혼하려고 합니다. 전 사소한 거짓말도 하는 걸 질색하고 선의의 거짓말은 없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하기보단 소신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게도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들키기 싫은 내적 약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그냥 숨기는 걸 택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할 때는 약하지 않은 척, 부끄러워 과거가 없는 척 거짓말을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몇 날 며칠 후에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고 내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도록 다음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더 들여다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제 자신을 위한 노력에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3살 버릇은 80까지 가는 것도 아는데 지금은 당장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마냥 두렵고 내가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 말도 안 되는 희망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 희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자꾸 되묻게 되고, 파혼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겁이 나네요. 뱃속의 아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과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꿋꿋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썰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겐 쓴소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내주셔서 남겨주신 말씀들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온라인상이지만 마치 내 일 또는 지인의 일인 것처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사연이 제게 힘이 많이 됐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